옥탑방에 혼자 사는 정태는 요즘 들어 뭔가 많이 이상하다고 느꼈다. 정확히는 그를 향한 아랫집 주인 여자 은숙의 태도가 이상했다. 언제부턴가 말끝마다 섞여 나오는 웃음기, 하루도 빠짐없이 그의 방문, 고리에 걸려있는 반찬 봉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를 쳐다보는 끈적한 시선. 그것은 단순한 동정이나 친절과는 결이 다른 무언가 농밀한 감정이 담긴 눈빛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다. 하루 종일 멍하니 방 안에 누워있다가 담배 한 대가 간절해져 옥탑으로 향하는 계단을 오르려던 순간이었다. 등 뒤에서 그를 붙잡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태 씨, 잠깐만요. 그녀 특유의 끝을 살짝 늘리는 부름이었다. 정태가 고개를 돌리자 1층 현관문에 디스듬이 기댄 은숙이 서 있었다. 실내등을 등져 그녀의 모습은 부드러운 실루엣으로만 보였다. 몸에 적당히 붙는 하얀 면 티셔츠에 어깨에는 얇은 카디건을 걸친 편안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신경 쓴 듯한 차림새였다. 저녁은 뭐 좀 챙겨 먹었어요? 아니요. 아직요. 정태의 대답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녀가 기다렸다는 듯 말했다. 그럼 이리 좀 내려와 봐요. 마침 파전 부쳤거든. 막걸리도 있고 현관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정태가 안으로 들어서자 은숙은 먼저 주방으로 향했다. 프라이팬 위에서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파전이 노릇하게 익어가는 소리가 경쾌했다. 정태는 그녀의 잘록한 허리와 동그란 엉덩이로 이어지는 뒷모습을 무의식적으로 좇다가 황급히 시선을 돌렸다. 여기 앉아요. 내가 막걸리 한 잔 따라줄게. 그녀가 가리킨 작은 식탁에 멋쩍게 앉자 살얼음이 낀 막걸리가 뽀얀 속살을 드러내며 잔을 채웠다. 은숙은 잘 구워진 파전을 젓가락으로 찢어 그의 앞 접시에 놓아주며 슬며시 입을 열었다. 정태 씨 요즘 좀 외로워 보이던데. 그런가요? 정태는 애써 무심한 척 막걸리 잔을 입으로 가져갔다. 시원하고 달큼한 술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다. 나도 혼자 살잖아. 그래서 딱 보면 알죠. 그녀는 빈잔을 다시 채워주며 의자를 끌어 그의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앉았다. 정태는 어깨에 와 닿는 그녀의 부드럽고 따뜻한 감촉의 순간 움찔했다. 훅 하고 끼쳐오는 그녀만의 살냄새와 샴푸 향이 막걸리 기운과 뒤섞여 머릿속을 아찔하게 만들었다. 옥상에서 담배 피우는 모습 보면 나도 모르게 안쓰럽더라니까. 그녀의 시선이 그의 얼굴에 대놓고 머물렀다. 정태는 그 노골적인 시선을 피하며 괜히 파전만 뒤적였다. 정태 씨, 이 집 처음 올 때 내가 뭐라 했는지 기억나요? 깨끗이만 쓰면 괜찮다고 하셨죠. 그녀가 풋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한쪽 입꼬리가 매력적으로 올라가며 그 눈빛엔 도발적인 장난기가 가득했다. 그것도 있지만 정태 씨가 혼자라서 괜히 마음 쓰일 것 같다고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게 아니야. 괜히 맘이 쓰이는 게 아니라 괜히 맘이 끌려서 더 위험해진 것 같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위험하다는 단어의 무게가 묵직하게 가라앉았다. 정태가 놀라 고개를 들자 그녀의 눈이 그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장난기 속에 숨겨진 진득한 욕망이 비쳤다. 은숙 씨, 정태가 간신히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뭔가 말을 해야 했다. 이 아슬아슬한 분위기를 환기시키든 아니면 선을 긋든.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 정태 씨, 있잖아요. 그녀는 상체를 더 숙여 목소리를 한 톤 낮췄다. 이제 그녀의 숨결이 닿을 듯한 거리였다. 나 요즘 참 심심하고 외롭고 그래서 밤마다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끊고 그의 입술을 훑어본 뒤 다시 눈을 맞추며 속삭였다. 옥탑방 한번 올라가 볼까? 그녀의 속삭임은 연기처럼 피어올라 정태의 귓가를 감쌌다. 그 말은 질문의 형식을 띠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이미 거절을 용납하지 않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정태는 숨을 멈췄다. 알싸한 막걸리 기운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눈앞의 은숙은 현실이 아닌 꿈속의 요부처럼 아찔하게만 보였다.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대답이 없네? 그럼 같이 가자는 뜻으로 알아들을게. 안녕하세요. 올해 45, 이혼남이에요. 뜨겁게 사랑하진 못했어도 서로에게 등을 돌린 적은 없었던 12년의 결혼 생활에 마침표가 찍혔죠. 약 5년 전에 저는 서민갑부 같은 TV 프로그램을 보며 막연한 꿈을 꾸는 지극히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월급의 노예, 대출금의 포로. 그 지긋지긋한 굴레를 벗어던지고 싶다는 열망은 늘 마음 한구석에 있었죠. 하지만 그것은 언제나 현실이라는 두꺼운 벽 앞에 무력했고 안주와 체념 뒤에 숨어있는 희미한 불씨일 뿐이었거든요. 감히 그 불씨를 꺼내 활활 태워볼 엄두도 내지 못했고요. 그 꺼져가던 불씨에 기름을 붓고 성냥불을 던진 건 다름 아닌 사촌 동생이었어요. 어릴 적부터 명절이면 한 이불을 덮고 자며 친형제처럼 지낸 동생이었죠. 위로 누나만 둘이었던 제게 남자 형제가 귀했던 만큼 그는 늘 살갑고 따르던 동생이었어요. 각자 먹고 사는 게 바빠타지 생활로 한동안 뜸했지만 그가 고향에서 숙성 삼겹살집으로 대박을 쳤다는 소문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죠. 명절에 만난 동생의 모습은 그 소문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더라고요. 목에는 굵직한 금목걸이가 번쩍였고 손목에는 언뜻 봐도 수백만 원은 좋게 넘을 외제 시계가 휘감겨 있었어요. 이름만 대면 알 법한 명품, 그랜드의 로고가 선명한 티셔츠와 바지는 기본이었고요. 얼마 전 새로 뽑았다는 독일제 세단은 그의 성공을 대변하는 빛나는 트로피처럼 보였네요. 그리고 그는 그 모든 성공의 증거들을 보란 듯이 전시한 채 제게 쐐기를 박더군요. 형, 아직도 회사 다녀? 그러고 살아? 그 한마디 악의는 없었을 거예요. 어쩌면 정말 순수한 궁금증에서 나온 말이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자존감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정확히 꿰뚫더라고요. 그의 눈에 비친 제 모습은 초라한 월급쟁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거든요. 부끄러움이 순식간에 분노로, 분노는 오기로 변했어요. 그래. 내가 언제까지 남 밑에서 월급 받아가며 이 좁은 아파트 대출금이나 갚고 산단 말인가. 제 얼굴에 스친 감정의 파도를 읽었는지 동생이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다가오더군요. 형, 내가 보니까 형은 장사 체질이야. 형도 한번 해봐. 내가 고기는 책임지고 다 대줄게. 어차피 우리 본점 고기 나가는 거 형 가게에 조금 더 주는 건 일도 아니야. 내 밑에서 딱 3달만 어깨 너머로 배워봐. 그럼 감이 와. 형은 꼼꼼하고 성실하잖아. 손님들한테도 분명 잘할 거야. 충분히 할 수 있어. 가장 믿는 사람, 성공한 사람의 달콤한 제안이었죠. 저는 그날 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아내와 아들이 잠든 어두운 거실에 홀로 앉아 노트북을 켰죠. 인터넷 검색창에 동생의 가게 상호를 입력하자 블로그, 카페, 인스타그램은 온통 찬사로 도배되어 있더라고요. 두툼한 삼겹살이 입안에서 녹아내려요. 숙성의 풍미가 예술의 경지. 인생 삼겹살 등극. 화면 속에서 노릇노릇 지글거리는 고기 사진을 보는데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와, 이거다. 이 아이템이면 실패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동생처럼 초대박은 아니더라도 중박만 터져도 제 인생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았거든요. 그때부터 제 머릿속은 온통 허황된 꿈으로 가득 찼죠. 널찍한 주차장으로 번쩍이는 외제차를 몰고 들어가면 말끔하게 유니폼을 차려입은 직원들이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사장님, 오셨습니까? 하고 외치는 장면. 밤늦게 마감하며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야, 너희는 오늘 얼마 팔았냐?
우리는 또 신기록이야라며 으스대는 장면. 그런 상상만으로도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하지만 아내는 완강히 반대하더라고요. 여보, 제정신이야? 우리 이제껏 모아둔 돈도 거의 없잖아. 그나마 있는 것도 아들 대학 등록금으로 모아둔 거고. 당신 내년이면 부장 승진 심사라며. 왜 하필 지금이야? 안정적인 길이 눈앞에 있는데 왜 갑자기 딴 생각을 해? 안정? 그놈의 안정 소리 좀 그만해. 한 달 벌어 한 달 먹고 사는 게 무슨 안정이야. 당신은 이 아파트 대출금 갚으려면 앞으로 15년은 더 걸리는 거 몰라? 그때 되면 난 환갑이야.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 그래도 이건 아니지. 장사가 얼마나 힘든데. 당신은 해본 적도 없잖아. 주변에 가게 열었다가 망한 사람이 한둘인 줄 알아? 동생이 있잖아. 성공한 동생이 바로 옆에서 다 가르쳐 준다는데 뭐가 걱정이야. 아내의 현실적인 걱정은 제 귀에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제 앞길을 막는 잔소리로만 치부했죠. 저는 자신만만했거든요. 성실과 정직 하나로 무일푼 서울에 올라와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지 않았겠어요? 누구에게 돈 한 번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떳떳하게 살아온 제가 아니었겠어요. 뭐든 마음 먹고 시작하면 중간 이상은 해냈던 저였거든요. 제 인생에 실패란 없었으니깐요. 결정적인 한 방은 동생의 투자 제안이었어요. 혼자서는 자금 부담이 클 테니 직영점 형태로 투자금을 반반씩 부담하자는 것이었죠. 운영은 전적으로 제가 맡고 발생하는 순수익은 6대4로 나누는 파격적인 조건이었어요. 성공한 동생이 자신의 노하우와 브랜드를 제공하고 투자까지 하는데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저는 밤낮으로 아내를 설득했고 결국 우리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요. 문제는 시작부터 터지기 시작했죠. 사업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저와 실전에서 잔뼈가 굵은 동생의 생각은 모든 면에서 달랐거든요. 특히 동생은 통이 너무 크더라고요. 저는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의 40평 정도 가게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동생은 제 계획을 듣고 코웃음을 쳤어요. 형, 장사는 스케일이야. 처음부터 손님들을 압도해야지. 쪼잔하게 시작하면 쪼잔하게 망하는 거야. 이왕 할 거면 이 동네 랜드마크를 만든다고 생각해야지. 그가 고른 곳은 신도시 상업지구의 대로변 코너에 위치한 주차장만 150평의 식당 내부가 60평이 넘는 거대한 공간이었어요. 권리금과 보증금만 해도 제가 생각했던 예산을 훌쩍 뛰어넘었죠. 너무 큰 거 아냐? 이러다 인테리어 비용도 감당 못하겠는데. 제 안의 불안감이 속삭였지만 동생의 자신감 넘치는 한마디에 묻히더라고요. 형, 나만 믿어. 돈이 좀 더 들어도 초반에 확실하게 자리 잡으면 그 돈 뽑는 건 시간 문제야. 평생을 고기와 씨름하며 성공 신화를 쓴 동생이었으니깐요. 저는 그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죠. 아니, 믿고 싶었어요. 그리고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개업 첫날부터 가게는 그야말로 미어터졌죠. 본점의 후광효과 동생이 공격적으로 퍼부은 SNS 마케팅 덕에 오픈 전부터 그 유명한 맛집 2호점으로 입소문이 자자했거든요. 첫날 매출이 500만 원이었어요. 제 한 달 월급보다 많은 돈이 하룻밤 새에 들어왔죠. 밤늦게까지 이어진 영업을 마치고 퉁퉁 부은 다리를 이끌고 집에 돌아와 띠지로 묶인 돈다발을 세며 잠드는 밤은 꿈만 같았네요. 피곤함도 잊은 채 빨리 아침이 와서 다시 가게 문을 열기만을 기다렸어요. 반대하던 아내 역시 한바구음을 지으며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가게 자랑을 하기에 바빴고요. 하지만 영광은 짧았네요. 청천벽력처럼 코로나19가 터졌거든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고 저녁 시간 영업 제한이 걸리자 북적이던 가게 안은 거짓말처럼 텅 비어가더라고요. 사람들의 발길은 썰물처럼 뚝 끊겼어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설마
이게 얼마나 가겠어. 그동안 벌어놓은 돈도 있었고 곧 끝날 일시적인 전염병이라 여겼거든요. 가족처럼 지내온 직원들을 이럴 때 내보낼 수 없다는 어설픈 온정주의에 빠져 저는 버티기로 했어요. 여보, 이러다 우리 다 망해. 뉴스 안 봐? 이게 금방 끝날 것 같아? 지금이라도 사람 줄이고 가게 정리해야 해. 최소한으로 운영해야 버티지. 아내의 애원은 날이 갈수록 절규에 가까워졌지만 저는 오기로 버텼죠. 여기서 무너지면 동생 얼굴을 어떻게 보나. 이 위기만 넘기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어. 하지만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반년, 그리고 1년. 희망 고문 같은 시간 속에서 그동안 벌었던 모든 돈은 텅 빈 가게에 월세와 직원들, 월급, 각종 세금으로 안개처럼 사라져 버렸어요. 결국 버틸 여력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제 손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거액을 투자한 인테리어 비용, 목숨처럼 여겼던 권리금은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고요. 텅 빈 가게를 정리하고 남은 것은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과 여기저기서 끌어다 쓴 마이너스 통장뿐이었어요. 실패라는 끔찍한 훈장만이 남았죠. 그때부터 아내와의 불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아내의 조언을 무시하고 고집을 부리다 모든 것을 날려버린 저를 그녀는 더 이상 신뢰하지 않더라고요. 돈이 사라진 자리에는 차가운 경멸과 지긋지긋한 원망, 날선 다툼만이 뒹굴었죠. 결국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어요. 그녀의 조건은 단 하나였죠. 우리가 함께 일군 유일한 재산. 그러나 이제는 제 실패의 담보물이 되어버린 바로 그 아파트였어요. 그 집이라도 지켜서 아들과 함께 살아야겠다는 그녀의 마지막 절규 앞에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거든요. 모든 것을 잃은 패배자에게 선택권은 없었죠. 저는 그렇게 빈털터리로 12년의 결혼 생활에서 쫓겨났어요. 동생의 그 한마디에서 시작된 허황된 꿈은 제 인생 전부를 삼켜버린 거대한 신기루였던 거죠. 차갑고 텅 빈 거리 위에서 저는 비로소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달았네요. 한때는 번듯한 사장이었으나 이제는 실패한 사업가이자 이혼남일 뿐이었죠. 망해버린 제게 갈 곳은 아무데도 없었어요. 사촌 동생은 이 모든 게 제 탓인 양 자책하며 고향의 방이라도 얻어주겠다고 같이 내려가서 재기하자고 했지만 너덜너덜해진 자존심이 마지막 가락처럼 그것을 거부하더라고요. 차마 그의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거든요. 아내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조건으로 마지막 남은 동정처럼 손에 쥐어준 2천만 원. 그것이 제 삶의 마침표이자 동시에 새 문장을 시작해야 할 유일한 자본금이었어요. 발품을 팔아 찾아낸 곳은 낡은 주택가 2층 건물의 옥탑방이었어요. 부동산 중개인은 제 행색을 보더니 해가 들지 않는 달장 같은 원룸들만 보여주며 제 인내심을 시험하더니 마지막 비장의 무기처럼 이곳으로 저를 이끌더라고요. 낡은 철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비좁아도 사방이 트인 창으로 오후에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2년 전에 주인이 싹 리모델링해서 보일러, 샤시, 에어컨까지 다 새 거예요. 중개인의 말처럼 옥탑방은 놀랍도록 쾌적하더라고요. 여기가 내 보금자리구나. 직감적으로 깨달았죠.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했어요. 하지만 몸을 누일 곳이 생겼다고 해서 삶의 의욕까지 생기는 것은 아니었죠. 이삿짐이라곤 옷 몇 벌과 낡은 노트북이 전부였어요. 텅 빈 방처럼 제 속도 텅 비어서 저는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매일같이 술을 마셨거든요. 일할 생각은커녕 내일을 맞이할 이유조차 찾지 못했죠. 그저 술기운에 취해 잠들고 지독한 숙취와 함께 눈을 뜨는 무의미한 하루가 반복될 뿐이었어요. 그날도 편의점에서 소주 2병을 검은 봉투에 담아 들고 터덜터덜 걸어오던 길이었어요. 1층 현관 앞에서 막 가게 문을 잠그려던 집주인 여자와 정면으로 마주쳤네요. 어머, 정태 씨, 오늘도 술이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가벼운 책망과 따뜻한 염려가 섞여 있더라고요. 올해 55이라는 그녀는 5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딸과 함께 살며 1층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계약할 때 몇 마디 나눈 것이 전부였지만 저를 정태 씨라고 다정하게 불러주시더군요. 아니, 밥이라도 제대로 챙겨 먹으면서 마셔야지. 허구한 날 라면에 술로 끼니를 때우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 그러다 속 다 버려요. 잠깐, 이리 와봐요. 그녀는 저를 가게 안으로 이끌더니 아직 온기가 남은 반찬통 하나를 내밀더군요. 매콤달콤한 양념,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두부조림이었죠. 이거라도 가져가서 밥이랑 좀 먹어요. 빈속에 술 마시면 몸만 상해. 이거 얼마 드리면 될까요? 저는 구겨진 바지 주머니를 뒤적이며 물었죠. 아니, 돈은 무슨. 그냥 가져가서 먹어요. 그래도 공짜로 얻어먹을 순 없지요. 한 집에 사는 이웃끼리 이 정도로 뭘 그래요. 월세 안 밀리고 수도세 꼬박꼬박 내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그러니 신경 쓰지 말고 어른이 주는 거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요. 얼른. 그녀가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세월의 흔적이 담긴 눈가의 주름마저 다정하게 느껴졌어요. 그 순간 무언가 울컥 치밀어 오르더군요. 망한 이후 처음으로 받아보는 조건 없는 호의였거든요. 차갑게 얼어붙었던 심장에 사람의 온기가 스며드는 기분이었죠. 제 눈에는 그녀가 천사처럼 보였어요. 하마터면 아이처럼 눈물을 쏟을 뻔했네요. 그날 이후 그녀는 저를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죠. 제가 편의점 봉투를 들고 계단을 오를 때면 어김없이 불러 세우시더라고요. 정태 씨, 오늘 술안주는 이걸로 해라며 갓볶은 어묵볶음을 라면에 넣어 먹으면 맛있어라며 잘 익은 김치 한 포기를 챙겨주시곤 했어요. 돈 주고 사 먹으려면 만만치 않을 양이었습니다. 아주머니, 매번 이렇게 공짜로 주시면 어떡해요? 저 정말 괜찮습니다. 이러시면 제가 부담스러워서 아주머니 가게 앞을 못 지나다녀요. 이 정도로 뭘, 그냥 정태 씨 볼 때마다 남 같지가 않아서 그래요. 우리 아들 같기도 하고 그녀의 말 한마디, 따뜻한 반찬 한 그릇이 제게는 죽지 말고 살라는, 다시 일어서라는 응원처럼 들렸어요. 어느 날 그녀는 작정한 듯 저를 가게 의자에 앉혀놓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나저나 정태 씨, 무슨 속사정이 있는진 모르겠지만 이제 그만 후를 털고 일도 하면서 살아가야지. 언제까지 그 좋은 젊음을 술에 의존해서 지낼 거야. 뭐 딱히 할 만한 게 없네요. 저 같은 놈을 써줄 데도 없을 거고요. 참나, 젊은 사람이 왜 그렇게 꽉 막혔대. 마음만 먹으면 할 일이 천지지. 왜 없어? 몸 건강한데. 그런가요? 그럼 우리 가게 반찬들 배달 한번 해보는 건 어때요? 요즘 다들 배달 앱으로 시켜 먹잖아. 내가 앱 쓰는 법도 잘 모르고 오토바이 탈 사람도 없어서 못하고 있었는데 배달에서 번 돈은 나랑 반반씩 나누고 대신 배달비는 정태 씨 인건비로 다 가져가요. 솔깃한 제안이었어요. 멈춰버린 제 인생의 톱니바퀴를 다시 돌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이 싹 트더라고요. 오토바이도 저기 창고에 좀 오래돼서 그렇지. 바깥 양반이 타던 거 있으니까 그거 손봐서 타면 되고. 네, 그럼 아주머니 성의도 있으니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제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었어요. 창고 구석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던 낡은 스쿠터는 몇 번의 기침 끝에 둔탁한 소리를 내며 다시 시동이 걸렸고요. 저는 동네 구석구석을 누비며 따뜻한 반찬을 배달했죠. 큰 돈은 아니었지만 제 힘으로 번 돈으로 밥을 사 먹고 월세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다시 살게 했어요. 생활 패턴은 정상으로 돌아왔고 자연스레 술도 줄었네요. 정태 씨, 요즘 얼굴이 환해졌네. 보기 좋다. 아, 네. 다은숙 씨 덕분이죠.
저는 어느새 그녀를 아주머니가 아닌 은숙 씨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호호호. 그럼 언제 한번 제대로 한턱 쏴야겠어요.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요. 아닙니다. 제가 사야죠. 언제든 시간만 내주세요. 그녀와 저는 이제 단순한 집주인과 세입자 관계가 아니었죠. 서로의 안부를 묻고 작은 농담을 건네는 사이가 되었거든요. 저는 그녀에게서 잊고 지냈던 어머니의 정을, 그녀는 제게서 아들 같은 든든함을 느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니 가게 안에서 큰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더라고요. 몇 달 전 시집간 그녀의 딸이 와 있었어요. 모녀는 돈 문제로 격렬하게 다투고 있었거든요. 엄마, 어차피 엄마 돌아가시면 이 집, 이 가게 다 내 거잖아. 그냥 조금 일찍 준다 생각하고 1억만 해줘. 나 시댁에서 혼수 적게 해왔다고 얼마나 눈치를 주는지 알아? 오빠네 형수는 집을 해왔다는데 나는 그깟 전세금도 겨우 보태서 갔다고 매일같이 비교당한단 말이야. 그러게 내가 처음부터 무리해서 그 신축 아파트 가지 말라고 했잖니. 내 형편에 맞춰서 갔어야지. 엄마가 해준 혼수도 적은 게 아니야. 엄마, 진짜 우리 엄마 맞아? 나 어디서 주워왔지? 다른 엄마들은 딸 기죽을까봐 빚을 내서라도 하나라도 더 못해줘서 안달이라는데. 나는 대체 뭐야? 아빠도 없이 나 혼자 키우느라 고생한 거 알겠는데. 그렇다고 딸 인생까지 이렇게 발목 잡아야겠어? 그게 무슨 말이니? 됐어. 말 안 통해. 딸은 악에 바친 소리를 지르며 가게 문을 박차고 나가버리더라고요. 홀로 남은 은숙 씨는 계산대 앞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였어요. 저는 차마 들어가지도 발을 떼지도 못하고 그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죠. 한참 뒤 저를 발견한 그녀가 붉어진 눈으로 힘없이 말하더군요. 하나뿐인 자식 결혼 전부터 돈 하더니 혼수도 내 딴엔 정말 넉넉하게 해줬는데 그것도 부족하다고 매일같이 전화를 하네요. 정태 씨, 나 오늘 술 한잔하고 싶은데 같이 마셔줄래요? 그래요. 한잔해요.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마주 앉아 술잔을 기울였어요. 가게 문은 일찍 닫았죠. 그녀는 신세 한탄을 늘어놓더라고요. 딸 하나 바라보고 악착같이 살아온 세월, 남편 없이 반찬 가게를 꾸리며 버텨온 지난 날들이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정태 씨는 언제까지 이렇게 혼자 살 거예요? 저요? 글쎄요.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목표도, 가족도 없으니 아무 생각 없이, 걱정 없이 편하긴 하네요. 그럼 재미가 없잖아요. 사는 게. 그렇긴 하죠. 사실 나도 딸 하나 보고 이제껏 살았는데 시집 보내고 나니 이제 와서 보니 내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네요. 저도 이제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재미없는 사람끼리. 짠. 제가 잔을 부딪히며 말했어요. 그녀는 피식 웃더군요. 정태 씨가 매일 술 마시던 마음. 나도 오늘 조금은 알 것 같네. 술 마실 때만큼은 잊히니까 걱정이 좀 덜어지긴 하네요. 가끔 마시는 건 약이에요. 제가 앞으로 종종 술 친구 해드릴게요. 정말요? 그럼요. 저한테 매번 반찬도 공짜로 주시고 일자리까지 주셨잖아요. 은숙 씨는 제 은인인데 은인 부탁을 어떻게 거절해요? 내가 정태 씨 은인이 맞아요? 그럼요. 맞고 말고요. 그녀의 눈이 깊은 빛을 띠더라고요. 술 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 때문인지 모를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그럼 나중에 내가 부탁 하나 하면 소원 하나 들어줄래요? 소원이요? 네. 뭐든지 내가 부탁하면 들어주기로 약속해요. 지금 그녀의 표정은 농담 같지 않았죠. 저는 그저 고마운 마음에 별다른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어요. 은숙 씨 부탁이라면 뭐든지 들어드려야죠. 그날 이후 우리는
자연스럽게 술 친구가 되었어요. 일이 끝나면 그녀의 가게에서 야식을 먹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그 자리엔 늘 소주 한두 병이 함께했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아침, 점심, 저녁을 함께 먹는 사이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녀는 제 끼니를 챙겼고, 저는 그녀의 말벗이 되어 주었어요.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더라고요. 그녀는 2층 집을 담보로 1억 원을 대출받았어요. 돈을 받은 딸은 결혼 후 처음으로 엄마, 고마워, 사랑해라는 말을 했죠. 그 말을 듣는 그녀의 얼굴에 흐르는 것이 기쁨의 눈물인지 후회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녀는 한참을 우시더라고요. 그날 밤, 그녀는 평소보다 더 많은 술을 마셨죠. 정태 씨, 사는 게 참 더럽다. 이렇게 아등바등 자식한테 다 퍼주고 나면 결국 나 혼자 남는구나 싶어. 나도 이제부터라도 나를 위해서 좀 즐기면서 살아야겠어. 그녀의 눈빛이 전과 달랐어요. 무언가 단단히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더라고요. 사실 나 정태 씨, 그냥 동생 같고 아들 같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자꾸 남자로 보여. 정태 씨는 나를 여자로 어떻게 생각해요? 훅 하고 들어온 직구에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술 기운이 확 깔아나더라고요. 저요? 뭐 따뜻하고 좋은 여자다 정도요. 정말 그게 다예요? 네, 당연하죠. 살면서 저희 어머니 말고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여자는 처음이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이혼한 제 마누라보다 훨씬 잘해주셨어요. 고맙고 좋은 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애써 담담하게 진심을 담아 말했죠. 그녀는 제 대답에 용기를 얻은 듯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이시더라고요. 그럼 나 부탁 하나 있는데 들어줄래요? 부탁이요? 네. 저번에 내 부탁이면 무조건 들어준다는 거 약속했었잖아요. 아, 그 소원권.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이 들었죠.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말씀해 보세요. 그게 정태 씨가 내 남자친구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어. 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은숙 씨가 사람 좋고 제게 한없이 잘해준 것은 사실이지만 단 한 번도 그녀를 이성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녀는 제게 어머니 같은 존재, 은인 같은 존재였을 뿐이니깐요. 제 당황한 표정을 읽었는지 그녀가 말을 이었어요. 목소리에는 애틋함과 절박함이 묻어났죠. 내가 무엇이든 말하면 전부 들어준다고 한 건 정태 씨잖아. 그래서 나 그날 이후로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어. 언제 이 말을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정태 씨가 부담스럽지 않을까? 하고 말이야. 그녀의 젖은 눈동자가 오롯이 저를 향해 있더라고요. 그 안에는 한 여자로서의 외로움, 무언가를 다시 시작하고 싶은 욕망, 그리고 저에 대한 진실한 연정이 담겨 있었어요. 거절할 수도, 그렇다고 섣불리 받아들일 수도 없는 약속이었죠. 정태 씨도 외롭잖아. 만나는 여자도 없고, 나도 마찬가지야. 딸 자식 시집 보내고, 나니 이제 정말 혼자네. 요즘 같아선 사는 게 참 재미가 없어. 아침에 눈 뜨는 게 무서울 때도 있고. 그녀는 담담한 얼굴로 말을 이었어요. 그래서 말인데, 우리 한번 만나보자. 10살 차이. 나도 알아. 남들이 보면 흉볼 수도 있겠지. 근데 서로 비슷한 처지에 기댈 곳 없는 남녀가 만나는 건 어쩜 당연한 일이지 않나 싶어서. 뜨거운 사랑은 아니더라도 서로 밥 친구, 술 친구 해주면서 외롭지 않게 그렇게 지내면 안 될까? 그 말에 저는 말없이 고개를 떨궜어요. 그녀 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이혼, 혼자 견뎌온 수많은 밤들,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저를 붙잡아 준 것은 그녀의 따뜻한 밥상과 다정한 말 한마디였어요. 그 말 없는 눈빛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사실 이혼하고 혼자 지내면서 저도 은숙 씨한테 많이 의지했어요. 은숙 씨 아니었으면 저
아마 지금 이 세상 사람 아닐지도 몰라요. 더군다나 제가 먼저 말했었잖아요. 어떤 부탁이든 들어주겠다고. 그녀가 조용히 웃으시더라고요. 그 미소에 안도감이 스쳤어요. 그래서 말인데 정태 씨, 우리 앞으로 서로 의지하면서 살자.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밥도 더 맛있는 거 해주고 돈도 내가 더 많이 벌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등을 살며시 감쌌어요. 고된 세월을 견딘 등에선 삶의 쓴내와 사람의 따뜻함이 동시에 느껴지더군요. 그래요, 어쩌면 이게 제게 주어진 마지막 인연일지도 모르죠. 한번 같이 가봅시다, 은숙 씨. 그날 밤 옥탑방은 이상하리만큼 따뜻했어요. 창문 밖에선 여전히 차가운 밤바람이 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엔 더 이상 아무런 틈도 없었죠. 거대한 신기루의 모든 것을 잃었던 한 남자와 평생을 바친 혈육에게서 상처받은 한 여자. 그렇게 서로의 마지막 항구가 되어주기로 한 그들의 사랑은 아주 조용히, 그러나 누구보다 단단하게 시작되고 있었거든요. 결국 인생이란 거창한 꿈을 이루는 과정이 아니라 상처받은 서로를 보듬어주는 여정이다.